예, 776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는데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당권과 유사하고 99.9%가 유사하다 했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가는데 요 목적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민법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종래부터 가등기 가지고 담보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에 기한 가등기 담보권이 인정되게 되었는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목적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A이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B가 민법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피담보 채권액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 목적 물건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이고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돈 빌려주고 그냥 가등기만 해놓는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 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 그런데 빌려주기로는 1억밖에 안 빌려줬어, 극단적으로. 근데 갚기로 한 날 안 갚으니까 그냥 본등기 해가지고 10억짜리를 꿀꺽해. 이런 폭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4조 적용되어서 무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감히 조폭한테 그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현저한 객관적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사유로 폭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607조, 608조에 의해서 객관적 요건만 구비가 되면은 무효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 사항에 대처하기 미흡하니까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돈 빌려주고 가등기를 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고 하면 목적 물건의 가액이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차용액과 그 이자 합산액을 목적물 가액이 초과하는 경우에 설정자 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적물 가액이 초과할 때라야 적용되는 것이니까 목적물 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이거나 또는 물품 공급 대금 채권, 즉 매매 대금 채권이거나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면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한다는 거.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미리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이고 돈 빌려주고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이런 경우를 양도담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래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가등기 담보법 적용한다는 거. 당연히 이 요건이 충족 안 되면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하고 종래 관습법상 존재하고 있었던 양도담보 이론이 적용되게 될 것인데,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관습법상 존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볼 것인데, 저당권하고 성질이 똑같다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종성 있고, 부종성이 있으면 수반성 있고, 불가분성의 법리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물상 대위성 있고, 추급표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 있고, 이 경우이든 등기부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놓은 양도담보이든 가등기 담보권이든 원칙적으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원소유자인 설정자가 계속 점유, 사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에 원칙적으로 유치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 따라서 당연히 수익적 효력 없고,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경우에 경매 신청권 있고, 그 다음에 별채권 있다라는 것. 가등기를 해놓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는 이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 법리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 일단 체계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등기 담보권은 어떻게 취득될 것인가? 저당권하고 똑같이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될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도 일어날 수 있지만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으로서 등기가 있어야 취득될 것이고, 따라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는데, 물상 보정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 이 사람은 당연히 채권자이고,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되었다면 그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바로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거 이야기가 되었고, 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이야기 됐고, 그 다음에 대상 객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 가능한 것이라면 것이라야 되는데, 등기 등록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전세권, 저당권, 질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한다는 것.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전세권에 대해서 양도담보 현상이 일어나면은 피담보 채권과 전세권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종선과 관련해서 담보권 자체에는 등기 등록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법 적용을 안 한다는 것. 따라서 이때 이 질권은 당연히 저당권부 권리질권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이 되었을 때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저번에 앞에서 본 거,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데 양쪽 다 또는 어느 한쪽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고, 이 가등기 담보권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면 저당권이고,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한 성문법상 법정 지상권 인정한다라는 것. 여튼 가등기 담보권자인 경우에 점유는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 안 되겠지만 방해 배제 청구권, 예방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당권 쪽에서 했던 거, 물상대위의 법리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 물상대위의 법리가 원래 질권 쪽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당권 쪽에 준용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에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저당권 쪽에서 이미 봤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종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부합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부속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권법 들어오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과실에 대비한 원물, 종물에 대비한 주물, 부합물에 대비한 피부합물, 부속물에 대비한 피보속물 거기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점유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목적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미칠 수 있다라는 것.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니까 원칙이 미칠 것이고 부합물은 피부합물의 구성 부분이 됐으니까 미칠 것이고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고 소유자가 다른 것이니까 안 미칠 것이고 그냥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 돈 빌려준 사람이 안 떼이려고 변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 가등기를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 근데 경매에 들어가면은 법 조문 자체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해놨습니다. 저당권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거. 사적 실행이 문제인데 사적 실행 저당권 쪽에서 이걸 유저당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등기 담보법 쪽에서 그 하면은 유가담이라고 하면 될 건데 그 용어를 안 쓰고 옛날 학자 어르신이 만드는 용어에 의하면 요거를 귀속 청산형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매 공경매로서 이거는 처분 청산형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도 처분 청산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사적 실행을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걸 귀속 청산형이다라고 했는데 저당권 쪽에서 저당권자가 돈 받는 것 대신에 물건 대신 가져갈 걸 약정한 것을 대물 변제 예약형이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 걸 이미 환가 약정형이다 라고 이름 붙여놨었는데 가등기 담보법 쪽에서 이 대물변제 예약형에 해당하는 것을 귀속 청산 방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미 환가 약정형에 대응되는 말로 처분 청산 방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래 놓고 가등기 담보법은 처분 청산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적인 처분 청산은 인정 안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공적인 처분 청산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도 처분 청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잘 보고 비교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제정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매 들어가면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설정자 또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일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속 청산 방법의 실행 절차를 강제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리다라는 것. 그래서 나머지는 저당권 쪽에서 공부한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가등기 담보법 쪽에서 기속 청산 방법 저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인데 저 상황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목적 부동산이 있는데 그냥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로 있고 얼굴을 열어보니까 누가 저당권자로 되어 있는데 뭐 피담보 채권이 5억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돈 빌려주면서 누가 들어왔는데 가등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빌려준 거는 맞는데 등기부에 기록은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등기부만 가지고는 부동산 등기법상 가등기인지 가등기 담보법상 가등기인지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 뭐 어디 한두 번 해. 어떤 목적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봤을 때 A에서 B에게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눈 닦고 봐도 등기부에는 매매만 기록돼 있어. 그렇지만 실제 이 뒤에 숨은 게 위조일 수도 있고 양도담보, 담보 목적일 수도 있고 명의신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비진이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나 사기 강박과 관련된 의사 표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매매되어 있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해제된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따져봐야 돼. 따져보기 전에는 이렇게 추정을 받을 거라고요. 실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위조된 경우라면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담보 목적일 때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경우라면 선의 3자라면 보호받을 것이고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될 거고 명의신탁이라면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권리 취득할 거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사기 강박에 뭐 이래가지고 무효 취소가 되면은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해제된 후 등기 말소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선의자라면 보호를 받을 것이고 밝혀지면 이 법리가 적용될 거라고. 근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뭔지 몰라 이것만 봐가지고는. 시험이 얼마나 편해. 시험은 다 이야기해주고 골라봐라잖아. 이야기해주고. 실제 거래에 가면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나? 무당은 알겠어 이걸. 그럼 대법관한테 물어보고 이 매매가 진짜겠어 가짜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알아? 알 리가 없는 거지. 등기에 공신력도 없고. 그래서 돈을 뭐 3억을 빌려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냥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 갖춘 사람 경매 들어갈 때를 대비하려면 확정일자까지 이야기돼야 될 것이고 지금은 대항력만 가지고 또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저당권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등기 가지고 경매 들어가면은 저당권에서 공부했던 그 경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 요 사람이 요렇게 소유권 취득해 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는 거예요. 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라면 언제라도 상관없이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하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미를 준다는 거지. 2개월 청산기간 그냥 극단적으로 뭐 5월 1일 날 실행 통지를 했으면은 7월 1일 가가지고 실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럼 실행 통지를 누구에게 할 거냐? 누구에게? 일단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이래야 되겠죠.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채무자이면서 설정자를 예를 들어놨지만 채무자는 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 소유권 날아갈지 모른다 물상 보증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소유자는 일단 법상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그래서 통지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서 외울 거 아니고
확인하는 거. 그러면 이때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만은 청산금이 있으면은 그 청산금도 통지해놔. 청산금 통지 내용이 될 것인데 여기서 청산금이 얼마일까? 청산금이 얼마일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고 이것도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것이니까 결국에는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 이전에 있는 것이니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피담보 채권과 순수의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합산해서 공제한 금액,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정도가 청산금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실행 통지가 있고 요 2개월이 청산기간이 되는데 요 청산기간 내인 경우라면 후순위 담보권자, 이 저당권자, 예컨대 이 사람의 변제기는 12월 달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2월 달 되면은 돈 안 갚으면은 경매 실행해서 뭐 나름대로 순서대로 배당받아 올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본등기 해버리면 7월 달에 말소 당해버릴 거니까 경매 신청해보지도 못하고 깨꼬닥 죽어야 돼. 그래서 청산기간 내인 경우라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기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라도 경매 신청해버리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는 밟을 수 없고 경매 절차를 통해서 순서대로 배당받아와야 돼. 따라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통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 일단 경매 실행도 없고 청산기간이 경과되면은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 그러면 이 경우에 청산금을 가장 먼저 받아가야 될 사람은 누굴까? 당연히 이 사람 액수는 기재 안 했지만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 또 남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받아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기, 본등기만 했다면 이건 무효. 나중에라도 일치하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유효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무효등기의 유용의 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 원금과 이자 지급해서 이 등기, 뭐 본등기 되어 있으면 본등기, 아니면 가등기채로 있으면 가등기, 청산금 지급되기 전이라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단 변제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거나 그 본등기의 기초에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때에는 10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에는 이제는 말소 청구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776페이지 읽어보시고
777페이지도 읽어보시고 778페이지 가등기 담보권의 채권, 특히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 빌려서 하는 담보 형식을 말한다라는 것.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 대상,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대상,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 예약에 의한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재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는 것. 그래서 재산권 예약 당시에 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라야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요게 10억 가치가 있을 때 요게 5억이 돼 있을 때 이 가치는 5억분일 거라는 거.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7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해놨다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되는 영역으로 가버릴 거라는 거. 그때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저당권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등기 담보의 유형, 기본계약 관계가 대물변제 예약형일 수도 있고 매매 예약형일 수도 있다라는 것 넘기시고 매매형일 수도 있고 청산 형태에 따라서 사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기속 청산형 거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가져오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을 기속 청산 방법이라 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 방법을 처분청산 방법이라 하는데 가등기 담보법은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이미 처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공적인 처분청산형으로 경매가 인정되는데 경매 들어갔을 때는 법 조문에서 아예 저당권으로 본다 해놨습니다. 가등기 담보 계약 설정자와 권자의 계약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당권 쪽에서 해놨던 거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가등기와 관련해서 서술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물건이고 설정자,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라야 되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그 제3자 명의로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쪽에도 있었고 저당권 쪽에도 있었고 가등기 담보권 쪽에도 있다는 것. 피담보 채권의 존재와 관련해서 학설을 무시하시고 한 5, 6살 내려오면 판례는 가등기 담보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매매 대금, 물품 대금, 원상 회복 채권,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했다면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상 가등기 법률로 처리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 782페이지 가등기를 해 두었어야 한다. 즉 등기 등록 가능한 것이라야 가등기 담보법 적용될 것인데 단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뺀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확대 적용되는 것들 살짝 한번 보시고 가등기 담보권의 이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수반성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양도되면은 부기등기에서 이전 등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하고 똑같다 해놨습니다. 가등기 담보 목적물의 범위 역시 저당권하고 똑같다 해놨습니다. 가등기 담보 목적물의 점유 사용 원칙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넘기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법에서 저당권으로 본다 해놨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 별채권 있고 저당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즉 기속 청산과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공적 처분 청산이 인정되는데 사적인 처분 청산은 가등기 담보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중에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는 것.
일단 실행통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가등기 담보물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 목적 부동산 평가액과 그 채권액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도 자기의 피담보채권과 합산해서 공제한 금액이 청산금이 될 것이고 청산금 평가에 대한 방법은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라도 일단 평가해야 된다는 것. 통지 시기 변제기 후라면 언제라도 상관없고 통지 방법 제한이 없다. 말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상 말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소송 들어갔을 때 말로 한 거는 증거로 내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 증명으로 해야 소송상에서도 증거 자료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니까 피해를 안 볼 것이라는 거. 그래서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한 거, 법상의 효과 다를 수 있다는 것. 통지 누락 효과 및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데 요거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가등기 담보 적용 안 되니까 실행 통지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쭉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786페이지 가등기 담보법상의 청산 실행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때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거 위반하면 무효다는 거. 청산금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가에게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라는 것.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와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설정자 그리고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지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될 것이라는 것. 청산금 지급 시기 기간 만료 시다라는 것. 그 전에 미리 지급했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청산금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는 공탁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는 것. 가등기 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효과.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와 청산을 거쳐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때 청산금 지급과 그 본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법정 지상권 될 수 있다는 것.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그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다만 변제기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때는 말소 청구 못한다는 것. 이때 제척기간 10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788페이지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한 본등기의 효력.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했다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나중에 그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때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 경매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당권하고 똑같다는 거. 밑에 그들 다 저당권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일반적인 소멸, 물권 소멸 사유 그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담보 물권으로서 피담보 채권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라도 소멸되면은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790페이지 부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때 역시 목적물 가액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점유는 설정자가 하겠지만 점유 사용은 그때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 사람에게 경매 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사적인 실행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거. 이때 선의 제3자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법 적용된다라는 것.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 오른쪽에 대내적 관계 원소유자 즉 설정자가 계속 점유 사용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부동산인 경우에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가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대외적 관계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자고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 설정자입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처분을 해서 소유권 등기하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았던 선의자라면은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즉 악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설정자가 처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합의가 있지 않는 한은. 설정자 단독으로는 처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 안 돼 있으니까.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 읽어보시고 제3자에서 침해되면 설정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설정자는 등기 명의 없이도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 점유자인 제3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 양도담보권의 실행, 가담법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인정하지 않다. 그렇지만 가담법에 따른 사적 실행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권에 있어서는 논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의 경매 신청 시에는 담보권으로서 우선 변제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 양도담보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소멸될 것이고 이것도 담보 물건이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될 것이고 이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 이 경우 이야기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 등기부 기재는 똑같다는 거지. 등기부 기재는 A가 소유자이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는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종래의 관습상 양도담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이 사람과 거래한 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니까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 보시고 794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그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795페이지 이제는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법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가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합니다. A라는 사람이 TV를 소유하고 있고 돈을 빌려오면서 TV 전당포에 맡기면 얼마 줄까? 한 10만 원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TV의 점유를 이전해 놓으면 요 채권 변제될 때까지 점유 이전 거절할 수 있는데 그걸 질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질권 쪽에서 유질 계약은 금지시켜 놨습니다. 내가 돈 빌려오면서 TV 너한테 맡긴다. 만약에 내가 돈 갚기로 한 날까지 안 갚으면은 그 물건 너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은 즉 유질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무효라는 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양어장에 뱀장어 100만 마리 기르고 있어요. 100만 마리. 이걸 지금
양어장에 뱀장어 100만 마리 가질랍니까? 저 시골에 오두막집 하나 가질랍니까? 하여튼 이것도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저 어느 지역에 양어장에 뭐 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양어장에 고기 기르고 있으면은 고기가 출하될 때는 상당한 돈을 벌겠지만은 고기가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뭐 돈이 없을 수 있죠. 수익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지, 먹이 사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전기료를 2달 체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공사에서 나와가지고, 뭐 처음에야 독소장 가고 이랬겠지만, 2달 체납하니까 딱 와가지고 전기를 확 잘라버렸다는 거지. 고기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지. 매덕 되는 게. 참, 이러지 좀 맙시다. 이 공무원은 자를 수밖에 없었겠지. 규칙대로.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출하가 되면은 전기료 당연히 내겠지. 어떡하라고, 이걸. 2달 체납했을 때 그냥 무조건 잘라야 되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회가. 죄송한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열받는 게 뭐냐면은, 다시 지나간 사고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옛날에 대구 지하철. 지금 여기에 불이 나가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통제실에서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 거야, 못 들어오게. 근데 위에서도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가 불난 걸 봤으면, 그냥 지나갔으면은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섰어. 왜 섰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라는 거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잘리니까. 그래서 여기 세놓고 전화를 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물어봐?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최고 잘 알지. 그래, 섰어. 어쩌지를 못해, 어휴. 그 내려가지고 또 사고가 더 많이 난 게 뭐냐면은 이 지하철 문을 잠갔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이걸.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건. 맨날 시키는 대로 해. 잘려. 아니면 잘라버릴 거야. 이러니까 사람이 그 상황이 왔는데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재작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그날 9시인가? 하여튼 8시인가? 9시인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배가 약간 기울러 있어. 그 아침 먹을 때 뭐 빨리 나오면 되지.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 아침 먹을 때는. 당연히 저거는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 사고가 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빨리 뛰어내리라 하든지, 바람 무대 빠져 있으면 어떻게 건지지 않겠어요, 그거. 근데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라, 이거. 정말 내는 서울에 있고 저 아래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사람들 망치 들고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은 어디라도 전화해가지고 망치라도 도끼라도 좀 들고 와서 깨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개 학원 강사가 이런 것 때문에 강부를 한다고 해서 뭔 세상이 바뀌겠나마는. 그게 전부 다 암기식 주입식으로 시켜놔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 평소에 상황 대처 이해시키는 공부를 안 해놔니까, 이 사람들아. 내 아들도 학교를 가고 있는데 겁이나 죽겠어. 풀빵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양어장에 뱀장어 100만 마리 가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TV라도 맡기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을 생각을 안 하면은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10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져놓고 돈을 빌려가야 된다. 그래야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질권이 될 거니까. 이게 설정해도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질권을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겠냐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내가 돈을 빌려오는데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100만 마리 저당권 설정도 못하잖아. 거기에 무슨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기를 하겠어 이걸. 그래서 실제 내가 소유자지만 서류를 꾸미기를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 목적으로 그걸 더 많은 권리를 넘겨놨기 때문에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신탁행위라고 봤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담보 물권이다 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될 거니까 여전히 신탁행위 이론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자가 될 거고 이 사람은 실제로는 대외적 소유권에 넘어갔으니까 실제 이 사람이 점유하고 고기를 기르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은 대내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이지만 실제로 대외적으로는 처분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자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고기를 이 사람이 내다 팔겠어요? 이 사람이 내다 팔겠지. 양어장에 기르는 고기를 시장에 나오면은 나는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 먹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를 내가 조사해 보겠어요? 처분권 없는 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해서 내가 그 고기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히 광분을 해서. 그 795페이지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동산 양도담보다라고 하는데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본다는 거, 믿고 더 많은 걸 맡겨놨다는 거,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할 거다 하는 거. 점유 개정의 방법 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권리만 넘겨놓고 원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 이용 관계 원소유자가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로 다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처분하면은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인데, 넘기시면 신탁행위 이론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설정자가 처분했을 때, 즉 요 사람이 처분했을 때 요 사먹는 사람은 선의취득의 요건이 구비가 돼야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어쨌든 담보 물건이니까 그 정도. 제3자가 침해하면 설정자는 실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동산 양도담보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 물건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거. 목적 물건이 없어지면 담보 물건이 여전히 당연히 소멸된다는 거. 일정한 경우에는 무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797페이지 판례를 열거를 해놨는데 그 관련 법리 시험 나온 거는 물권법 서론 부분에서 집합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법리가 이것과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권 설정하기 곤란하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을 때 양도담보권 대외적 소유자로 다루어지는 양도
담보권자가 있는데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100만 마리 이런 경우를 유동집합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뱀장어들이 또 뭐 새끼 낳고 알 낳고 하겠죠. 이 새끼 낳고 알 낳고 했을 때 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그 치어 새끼 고기에게 효력을 미칠까? 미친다는 거. 유동집합물의 경우에는 이 A가 이 고기를 내다 팔고 다시 새끼 고기를 사육고 이랬을 때 현재 있는 이 물건에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새끼 고기를 미칩니다. 물론 다른 걸 뭐 정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비교해야 될 판례가 A 농장에 돼지를 기르는데 돈을 빌려오면서 여기에 양도담보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는 거. 이 고기 새끼하고 옛날에 있던 그 고기하고 어떻게 구별해? 마찬가지로 유동집합물로 양도담보 설정했을 때는 새끼 돼지한테 미친다는 거. 별도의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라면 안 미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A가 돼지를 농장에 기르고 있는데 그냥 귀에 번호 1번부터 뭐 한 100번까지 돈을 빌려오면서 뭐 10번 돼지부터 21번 돼지까지를 양도담보 제공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그때 그 10번 돼지, 21번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 돼지에게 효력을 미칠까? 이건 안 미칩니다. 구별하십시오. 이건 특정물로 지정된 양도담보고 이거는 유동집합물로 지정된 양도담보인데 교과서에 이 판례만 실려 있어요. 저 판례도 있습니다. 그 797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본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가지고 항상 새끼 돼지를 포함한 현재의 집합물에 미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근데 그 로마자 2번에 쭉 내려오시면 로마자 3번 위에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산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 돼지에 하나에 미치는 것이지 양순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반적으로 일단의 정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가능하고 그 로마자 4번 내려오시면은 이러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으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요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매도담보라 하는 것은 매매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계약법 매매 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